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유목민족사 청나라의 역사 7부입니다. 청나라의 4대 왕제 강희제는 3번의 난을 진압하면서 중국 본토 남부지방까지 지배력을 확대하고 이후 대만까지 정벌하였습니다. 대만까지 정벌한 강희제는 그간 만주 흑룡강에서 청나라와 충돌하던 러시아 원정에 나서는데요. 강희제는 1683년부터 1687년까지 흑룡강에서 그리고 더 북쪽으로 넘어 러시아 네르친스크에서 러시아와 러시아에게 붙은 현지 부족들과 지난한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강희제 때 청나라군의 군사력과 무기 수준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투에서 청나라가 러시아군을 격퇴했는데 그러나 러시아는 멈출 줄 모르고 지원병과 추가 병력이 지원되었습니다. 청나라 입장에서는 의미 없고 성과 없는 승리만 이어나가는 느낌이었고 1686년 러시아 측의 제안으로 전투를 중단한 채 외교적으로 합의를 보기로 협상 1687년 청나라군이 본국으로 철수하였죠. 여러 논의 끝에 1689년 마침내 러시아 네르친스크에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네르친스크 조약이 중국이 서양의 국가와 맺은 최초의 공식적인 조약으로 전통적인 중국 왕조들처럼 조공 관계에 기반한 조약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의 두 국가가 체결한 조약이라는 의의가 있죠.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러시아와 청나라 사이의 국경선을 대흥안령 산맥과 아르군 강으로 확정짓고 양국이 서로의 국경지대를 침범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네르친스크 조약 때 지은 국경선이 오늘날 흑룡강선과 러시아 국경지대이기도 합니다. 청나라가 가급적 러시아와의 싸움을 빠르게 중단하고 조약을 통해 상황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견제했던 하나의 외부 세력이 있었는데 이 세력과 러시아가 혹시 동맹을 맺지 않을까 우려했던 강희제가 러시아와 조약 체결을 강행했던 이유도 있었거든요. 이 외부 세력이란 바로 준가르였습니다. 강희제의 가장 눈부신 업적은 역시 준가르 원정일 겁니다. 준가르가 어떤 민족이냐고요? 몽골계 유목민족입니다. 하지만 몽골족은 이미 홍타이지 때 링당칸이 죽고 그 가족들이 청나라에게 귀순하면서 몽골도 청나라로 완전히 편입됐습니다. 이때 귀순한 주류는 징기스칸의 후예들인 보르지기트 부족과 그 친위 부족들이고 원나라 이후 몽골로 쫓겨난 이후로 보르지기트 부족과 초원의 주인을 두고 다투던 몽골의 다른 계열 오이라트 부족은 여전히 청나라에 복속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청나라의 팽창의 오이라트는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중앙아시아 쪽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오이라트도 예전만큼의 강성한 세력을 유지하지 못했죠. 오이라트는 4개의 부족, 두르베트, 초루스, 호쇼트, 톨구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 두르베트에서 파생한 준가르가 오이라트를 통일했습니다. 준가르는 예전에 평범한 유목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준가르도 말 타면서 활만 쏘는 유목민족이 아니라 총을 다룰 줄 알고 대포도 사용하는 화기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유목민족들이었죠. 세력이 커지며 서몽골에서부터 카자흐스탄,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까지 영향력을 팽창한 준가르는 유목국가를 선포하는데요. 준가르를 인류사 최후의 유목국가라고 하며 그 건국자는 갈단이었습니다. 갈단은 티베트 달라이라마 5세의 제자이기도 하며 티베트로부터 종교적 후원도 받고 있었고 갈단은 더욱 준가르의 세력을 팽창하면서 청나라에 편입되어 있었던 동몽골의 몽골족들을 압박하고 통합시켜 나갔습니다. 이러다가 몽골 초원 전체를 뺏기게 생긴 강희제는 준가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전쟁에 나서는데요. 1690년 울랑부통 전투라고 울랑부통 초원에서 청나라와 준가르 사이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났는데 승패는 무승부라고 해야 할 만큼 양측 모두 피해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안되겠다 싶었던 강희제는 직접 전쟁에 나서기로 하는데요. 1696년 강희제는 작정을 하고 준가르로 친정을 떠났습니다. 두 싸움은 막상막하였으나 준가르에서 갈단의 조카가 갈단에게 반란을 일으키자 이 틈을 타 강희제의 맹공에 갈단이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같은 해 강희제는 2차 친정에 나섰는데요. 아직 세력을 회복하지 못했던 갈단은 이번에도 패배를 해버리고 알타이 산맥 쪽으로 도망치던 중 1697년 객사해버립니다. 그러나 갈단의 사망 소식을 몰랐던 강희제는 3차 친정을 떠났으나 갈단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군대를 회군시킵니다. 갈단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갈단의 조카는 청나라와 싸울 생각이 없었고 강희제가 갈단의 시체를 보내라는 요구에 갈단의 조카는 갈단의 시체를 베이징에 보냈고 강희제는 갈단의 유고를 빠온 뒤 여기저기 흩뿌려버렸습니다. 갈단의 조카가 바로 채왕 랍탄인데요. 채왕 랍탄이 청나라 강희제에게 머리를 조아린 덕에 강희제 때 준가르는 멸망당하지 않고 채왕 랍탄 시절의 준가르는 청나라의 복속을 자처하며 최소한의 자치권을 유지해 갑니다. 한편 준가르의 갈단을 지지했던 티베트 달라이라마 5세도 사망하고 강희제는 티베트도 청나라에 끌어들이고자 달라이라마 6세를 베이징으로 초빙합니다. 그런데 달라이라마 6세가 베이징으로 가던 중 의문사를 당했고 강희제는 본인 마음대로 본인이 원하는 티베트인을 달라이라마 7세로 옹립했습니다. 달라이라마 7세는 티베트가 청나라에 복속될 것임을 선언했고 청나라도 티베트에게 후원을 대가로 협조를 요구하는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준가르 원정을 끝으로 강희제의 정복전쟁이 끝났다고 보는데요. 누르하치가 청나라의 가장 기본을 일구어주고 만주족, 몽골족, 한족 세 민족이 융합하도록 만든 게 홍타이지고 중국 본토로 들어온 게 순치제 때 섭정자 도르곤이라면 실질적으로 청나라가 중국 전역을 지배할 수 있도록 안정기의 반석에 올려놓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강희제였습니다. 그리고 강희제는 중국 한족들을 신경 써주기도 했는데요. 강희제는 명나라 역대 황제들에 대한 존중을 표현했으며 여유만 되면 틈틈이 중국 전국을 순시하며 한족들의 민심을 위모했습니다. 더불어 강희제는 한족들의 필요성도 절실히 느꼈는데 작은 나라라면 모를까 그 넓은 땅덩어리와 그 많은 한족들을 다스리려면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딸리는 만주족만으로는 안 됐고 무엇보다 한족들의 행정력만큼은 필요로 했습니다. 명의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나라만의 새로운 제도를 추가했으며 중앙조정에는 만한 병용제를 내세우며 과거 명나라의 지배층들이었던 한족 신사층들도 꽤 등용됐습니다. 그리고 지방 행정제도로 2개의 성의 총독을 1개의 성의 순무를 파견하면서 실질적인 행정 업무는 전국 각지로 파견한 8기로는 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한족으로 구성된 부대, 노경을 적극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강희제가 한족을 한없이 우대해준 것 같은데 내부를 파헤쳐보면 만주족과 한족은 철저하게 구분되어 한족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우선 청나라는 원나라도 안 했던 변발을 한족들에게도 강요했고요. 만한 병용제라며 한족들을 관료로 등용했지만 실무만을 맡겼을 뿐 절대 결정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네르친스크 조약 때도 외교 협상단의 한족 관료는 단 한 명도 없었죠. 수도 베이징의 거주 구성을 봐도 베이징에 입성한 청나라는 한족들을 전부 내쫓고 베이징의 중심부인 내성엔 오로지 만주족만을 거주시키고 한족들은 베이징 외성으로 이주시켰죠. 수도뿐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나라는 역사적으로 중국을 지배했던 유목국가들의 쇠퇴 원인을 유목민족들의 한화라고 여겨 절대 만주족은 유목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족과 만주족의 거주지를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당연히 어느 지역이든 중심부는 만주족의 거주지였고요. 각 지방성들의 총독과 순무도 나중에 가서야 한족들을 임명하지 절대 한족들에게 맡기지 않았고 지방 곳곳에 혹시 모를 한족들의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족들을 감시하는 체제를 수립해두었습니다. 청나라 조정의 한족 사상 검증 및 탄압도 강경했는데요. 강희제 초기 한족 지신이었던 장정롱, 장정월 형제가 주도하여 여러 한족 지식인들을 불러 모아 명나라의 역사서를 편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명사가 완성되었는데 만주족의 차별 정책에 강력한 반감을 가지고 오랑캐에 대한 혐오감으로 가득했던 한족 지식인들은 명사에서 명나라를 치켜세우고 청나라 황실을 격하하는 용어를 사용하자 분노한 청나라 조정은 장정롱을 부관 참시하고 장정월과 그 일가족들 그리고 명사 편찬에 참여했던 다수의 지식인들을 능지처참하여 처형시켰죠. 또 1711년에는 제야의 학자였던 대명세가 자신의 개인 저작물 남산집에서 명나라 역사를 기술할 때 연호를 청나라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남명의 연호를 쓴 게 문제가 되어 강희제는 대명세를 처형시켰습니다. 이처럼 청나라 시절 청나라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명나라의 회복을 염원하는 듯한 글을 남긴 한족 지식인들을 처형한 일련의 사건들을 문자의 옥이라고 하며 문자의 옥은 계속 진행됩니다. 강희제는 1722년 재위기간 61년 만에 사망합니다. 청나라 역대 황제들 중 재위기간이 가장 길었죠. 제가 이토록 강희제를 치켜세우기는 했지만 모든 정복군주들은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입니다. 갖은 대외원종으로 국고가 큰 타격을 받는데 강희제 때도 그랬습니다. 3번의 난, 대만 정벌, 러시아 원정, 준가르 정벌 등으로 청나라의 영토는 넓어졌지만 국가 재정은 약해졌죠. 대외 원정으로 인해 민생이 어지러워지자 민심을 우려한 강희제는 1713년에 성세 자생 인정 영부가부라고 세금 총액을 동결시켜버렸습니다. 인구세인 정세를 특정 연도로 동결시켜버린 겁니다. 정세 동결로 당장은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지만 인구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느는 것인데 인구 증가량 고려하지 않고 과거 기준의 인구수에 맞춘다는 건 오히려 국가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방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나라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데 언제나 중국사를 보면 정복군주는 뒤에 황제들에게 국가재정 악화라는 똥을 던져줍니다. 그렇지만 청나라가 그나마 운이 좋았던 게 강희제의 뒤를 이은 강희제의 아들 5대 황제 옹정제는 그 똥을 완전하게 치워준 또 한 명의 성군이었는데요. 8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